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동안 상당히 앉아 계시느라 힘드실 텐데, 저는 여러분의 궁금하신 입주권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또 오늘 제가 여기 앞서 강의하신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하시는 걸 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학구열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간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법무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태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이 정비사업 쪽에서 전문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정비사업 전체에 이제 업무를 하고, 처음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하는 동안 각종 자문을 이제 변호사님도 하고 저희도 해드리고, 저희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추후에 여러분이 그 건축이 다 완료되고 나면은 여러분의 그 전체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해서 여러분 권리를 보장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사업이 일단 잘 진행이 돼야지 여러분이 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또 조합원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기본적인 상담 이런 걸 해서 조합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국에 사실 한 지금 뭐 서울, 경기권 전국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50개 정도 조합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를 한 이제 70개 정도는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회사 소개는 간단히 넘기고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쭉 좀 넘겨주십시오. 등기 관련 업무 쪽으로만 좀.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앞서 이미 이제 여러분이 사업 진행 관련된 사항을 쭉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합이 되고 추후에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여러분이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주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주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이주비를 이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라, 아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GH에서 아마 보증을 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보증받은 금액에 얼마 정도를 이제 이주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그 이주비에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업무가 바로 이주비 지급에 대한 설정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청산자가 발생하시게 되는데, 이제 현금 청산자는 언제 발생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쭉 진행하시다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우리 그 설명하신 분이 종전 감정 평가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전 감정 평가를 하고, 종전 평가는 아까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시에서 지정한 2개 감정 평가 업체가 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의 관계자들이라든가 어떤 외부의 누구도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감정 평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인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조합은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각자 원하는 평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형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하는데, 나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한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현금 청산자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자로 바뀐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냐면은, 우리 같이 재개발 조합에서는 이제 그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이제 분양 신청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 좀 진행할 때쯤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국공유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국공유지가 많아야지 재개발 사업은 수익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저희 사업지로 다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공유지를 저희 조합으로 이전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이전고시 업무를 하라는 게 있는데, 이전고시 업무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최종 그 관리 처분을 하고, 관리 처분에 기초해 가지고 각 동별로 호수를 지정되어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하기, 그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관리 처분이라는 건데, 그 관리 처분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권리가 이게 있다, 맞다 하고 우리 광주시청에서 인가해 주는 게 이전고시입니다. 이전고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각 동의 호수의 아파트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전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요건 이제 이전고시 이후에 우리가 최종 권리 보존 등기를 할 때 각종 발생하는 등기들입니다. 요건 그때쯤 돼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예, 조합의 추후에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여기 앞에는 이제 우리 정비사업 미참여자라, 아까 제가 앞서 미참여자가 이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참여자라는 것은 조합이 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려서 조합은 분양 신청을 했는데 분양 신청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약간 뭐라 그랬죠? 현금 청산자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해놨는데, 이건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 저희는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 수용 재개발 방식으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조합은 이제 사업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불만을 표출하신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이 주인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이제 반대하신 주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꼭 반대하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게 바로 주택 공급 기준인데, 이 주택이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가 됐을 때 그 주택, 아파트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받게 되느냐, 요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전에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정전에 어찌됐건 여러분이 정전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는 정전 건축물 중에 주택을 가지신 분,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주택이 있을 수 있고 상가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택을 가지신 분은 지분에 관계없이,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권이라는 말과 이런 분양권이라는 말을 막 혼용해서 쓰시는데, 입주권은 조합원들이 자기 권리를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들이 자기의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 당첨됐을 때 그 갖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자, 그래서 정전 건축물을 가지고, 정전 건축물 주택을 가지신 분은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주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뭐냐면은, 우리는 건축을 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없이 임의로 지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법에서는 딱 무허가 건축물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게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건축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이 안 돼서 입주권을 줄 수 없습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로 입주권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만든 규약에서 우리 무허가 건축물에도 입주권을 주자, 이걸 여러분이 결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뭐냐면은 건축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건축 승인 받은 대로 건축을 못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못 받은 거죠. 최종 승낙을 못 받은 거죠. 그런 것을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보다는 한 단계 더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토지만 소유하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은 없는데 토지만 소유하신 분들, 우리 경기도는 서울은 90회배 이상 토지를 가져야 되는데 경기도는 60회배 이상만 가지시면은 대개 한 20 몇 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가지시면은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언제냐면은 우리가 분양 신청을 하는 기간을 정해놨는데,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12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추후에 언제 하신다 그랬어요? 사업시행 인가 받고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여러분 조합에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치, 종전자산 평가액이 우리 분양형 최소 규모 공동주택 1주택 이상, 추상 1주택 가격 이상인 분. 그럼 이런 분들 어떤 분이겠어요? 자, 토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 주택을 가지시면 무조건 준다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안 돼요. 토지를 가지신 분 중에 59회배를 가지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내 입주권을 못 받는다고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평가해서 그 가격이 우리가 평형에 우리 아파트가 우리 지금 이제 건축 계획상에 39 제일 적은 거 웨이커드 39회배라고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39회배고 분양가를 2천으로 했을 때 분양가 이제 우리 그 분양 가격이 2억 3,600인데 요보다 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은 입주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앞에 이제 원칙인데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 소유자가 막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할 때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걸 아까 여러분 설명드렸죠?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앞서 발표한 대로 2022년 11월 달로. 근데 우리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거나 우리 시에서 아까 말한 권리산정 기준으로 지정되는 날 중에 빠른 날이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미 시에서 권리산정 기준을 앞서 발표했잖아요. 2022년 11월이라고. 그래서 그 이전 이제 이전에 하신 분들은 아까 앞서 기준으로 해서 다 해당되는데 그 이후에 해당된 분들이 이제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 다세대 주택으로 전향하신 분들.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1, 2, 3층이 있습니다. 그 1, 2, 3층을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그걸 우리가 말하는 그 집합건물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는 각 호별로 권리를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한 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전체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권리산정인 기후일에 1층은 을, 2층은 병 이렇게 각 평을 나눠 놓으신 분들. 그럼 이런 게 아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층별로 나누면 입주권이 주어지겠거니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누신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이런 입주권을 무한정으로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가질 권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일은 우리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게 뭐냐면은 자,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라는 게 법에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인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아까 앞서 말한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여러 명이 분양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은 자, 아들, 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세대를 구성하고 계세요. 근데 각자 분양 신청을 하셨어. 그럴 때는 한 세대로 봐준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됐을 때는 하나의 분양권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다 예외를 두고 있어요. 자, 아들, 딸, 아버지가 이렇게 한 세대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한 세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한 세대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의 주민등록 안에 세 분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함께 다 같이 할 때, 실거주를 같이 할 때, 요때 한 세대로 봐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들, 딸이 분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분가를 어떻게 기준으로 하느냐? 자, 아까 말했잖아요. 두 가지 기준이라 했죠. 주민등록상의 하나의 세대, 그 다음에 실거주를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입주권을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주소를 변경하고 아예 세대를 분리해 가면은 아들, 딸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죠. 똑같은 이 사업지 내에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19세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아들, 딸은 19세 이상이 미만으로 돼 있을 때는 분가를 하셔도 한 세대로 봐준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법이 미성년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 미만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의 주택 한 필지 토지의 소유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한 주택이나 여러분이 3명이 그냥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각각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고 한 세대 하나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이게 똑같습니다. 세 분한테 다 주게 되면 이 주권이 각자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주택만 준다. 그 다음에 대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다만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권리 산정 기준이 아까 우리 언제라 그랬죠? 우리는 2022년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11월 이전부터 땅을 공유를 했는데, 이제 공유를 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유를 했으면 한 주택밖에 안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유를 하신 분들이 60세대 이상으로 각각 소유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입주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부터 3명이 하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각각 60여배가 넘는다. 그러면은 각자에게 입주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권리 산정일 이후에 나대지에 새로 건축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새로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땅이 비어 있으니까 이 땅만 가지면은 하나의 입주권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나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땅 위에다 새로운 집을 지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컨대 지었어요. 법에 위반되게. 땅이 있는데 나대지에 빈 땅에다 건물을 3층을 지었어요. 그러면 소유자를 그래서 각각 또 해놨어.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은 3명이 각각 하는데 조합원은 하나고 입주권도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나대지 건축자가 이걸 입주권이 나온다고 분양을 했다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 그렇죠. 잘 아시는 거네. 사기가 됩니다. 네. 자, 다음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과 상가의 이제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주택은 여러분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아파트를 이제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상가는 이제 아파트를 신축하고 새로운 상가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한 순위입니다. 순위. 자, 원칙은 권리가액이 높은 순위가 우선합니다. 권리가액은 아까 여러분 앞에 우리 그 법무부의 형에서 이야기하셨죠? 권리가액을 어떻게 산정한다 그랬어요? 자, 마치시면 제가 자, 공부가 되셨는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종정감정평가에다가 뭘 곱한다 그랬어요? 예, 비례율을 곱한다 그랬습니다. 비례율. 자, 비례율을 곱하는데 비례율은 어떻게 산정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전체 토지의 건물하고 토지 전체의 자산에다가 우리가 건설을 해봤을 때 총수입, 그럼 총수입은 어디가 나오겠어요? 총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총수입을 넣을 수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총수입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정비사업에서는 뭡니까? 일반 분양으로부터 수익을 갖는 거, 일반 분양분을 우리가 수익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는 분담금, 이 2가지가 총수입입니다. 그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총비용이 뭐라고요? 모든 이 사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입니다. 뭐 제일 큰 게 시공사공사 도급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뭐 협력업체 비용들, 이런 게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조합 운영비는 비용이 될까요? 아닐까요? 비용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조합 운영을 오래 하면 손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해야 돼. 이게 비용이 축소되면 비례율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의 종전가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억 원짜리가 비례율이 110이 되면은 1억 1,000만 원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권리가액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권리가액. 그 다음에 자, 정관에서 대부분 이제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먼저 입주권을 주겠다고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 조합원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전체 34평형을 조합원들 전원이 다 34평을 신청하겠는데 아파트는 한 500세대밖에 안 진다. 이러면 이제 경쟁이 발생해가지고 그때 그러면 누구부터 해준다? 예, 권리가이 높은 분부터 잘려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이제 추후에 우리가 동층 호수 결정은 여러분이 이제 분양 신청을 다 아까 언제 한다 그랬어요? 사업식이 끝나고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실 때 여러분이 내 자산에서 내가 추후에 분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분담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이제 분담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분양 신청한 거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어느 층별로 누가 갈 것인지 요걸 여러분 임의대로 결정하면 여러분이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인정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 추첨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이제 한국부동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설명하신 들었죠? 네, 한국부동산에 가시면은 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쫙 나옵니다. 누가를. 그러니까 누가 임의대로 절대 결정 못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못하. 다음 번 넘겨주십시오. 자, 이건 이제 부대 공인시설 상가 순위에 관한 건데, 자, 상가를 기존에 가지신 분들도 상가를 가지고 가시려고 하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서를 이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상가를 그러면 제 1순위로 가져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자, 있습니다. 1순위는 이미 현재 상가를 시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우리 가격이 아까 상가 시설보다 더 높은 가격을 내신 분, 이런 분들한테 1순위죠요. 그러니까 상가를 이제 이런 데는 언제 문제가 되겠습니까? 상가를 우리는 지금 상가 조합원이 100명이야. 근데 상가를 50개밖에 안 지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또 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 1순위자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2순위자가 가져가는데 여러분 이건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만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십시오. 자, 넘어가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하실 수 있는, 자,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에 이제 빌딩을 가지신 분도 있고 땅 소유가 엄청 크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분들은 예전에 입주권 하나만 주니까 이분들이 다 청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산이 많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그 법무부의 현에서 감정평가를 설명하실 때 종전 감정평가가 높으면은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감정평가, 사전 감정평가가 높으면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를 너무 하신 분이야. 청산자가 좋습니다. 왜? 정정가가 높기 때문에 나는 이걸 기준으로 평가 보상을 받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부담 누가 갖겠습니까? 그렇죠. 조합원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정정가는 높으면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적정해야 돼요. 비례율이 적정하게 맞추도록. 그래 이제 이 우리 시청 관계의 감정평가서들이 다 여러분 그거 고려해가지고 평가합니다. 자, 1+1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우리 법에서 해놨는데 요거는 언제 아까 적용되냐면 자산가가 높고 자산 권리가가 높으신 분, 그 다음에 우리 이 건물이나 토지에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해당돼요. 자, 넘겨 주십시오. 자, 우리 법에 이제 이걸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분들의 청산자로 계속 바뀌니까 이걸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1+1 입주권을 주겠다 이런 규정을 뒀는데 첫 번째는 자 권리가액이 1+1 분양가 가액보다 같거나 큰 경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아파트를 자 84회배짜리 우리가 말하는 34평형을 짓고 또 34평형 또 뭐 30평형 25평형 이렇게 짓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분양가가 34평형을 다음에 해봤더니 한 9억 됐어요. 그 다음에 30평을 했더니 7억이 됐어요. 25평을 해봤더니 예컨대 5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분양 신청을 하신 게 두 개를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후에 9억 원짜리하고 우리 어찌됐건 이제 법에서는 반드시 1+1 중에 하나는 25평, 60평 이하를 하게 되기 때문에 5억 원짜리가 되겠죠. 그 두 개를 합해 보니까 9억 원, 5억 원을 더하면 14억 원이잖아요. 자, 이 14억 원을 우리가 아파트 종후 아파트 가격으로 했을 때 종전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권리가액을 산정해 봤더니 14억보다 더 커요. 더 크신 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34평짜리 하나, 60회배짜리 59, 25평짜리를 하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이건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전용 면적, 건축물 대장의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가보시면 여러분 그 전용 면적은 뭐냐면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주택으로만 사용하는 면적. 그러면은 건축물에는 밑에 보면 지하실도 있을 수 있고 위에 뭐 1층에는 상가 시설이 돼 있는 상가 전용 주택도 있을 수 있고 2층 주택, 3층 주택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하실은 빠지고 상가 시설 빠지고 2층, 3층이 전용 면적이에요. 그 전용 면적을 제해봤더니 아까 84회배하고 여기 적은 거 60회배 이상.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숫자가 좀 계산하면 한 뭐 150 정도 잡아보면 150회배 이상이신 분,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 적은 걸 신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거 두 개를 하고 싶다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 60회배, 60회배니까 최소한 내가 120회배 이상 전용 면적. 내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택이 전용 면적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120회배 이상이신 분들은 1+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 가지 조합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30평에 25평, 또 어떤 분은 84에 25평, 뭐 어떤 분은 아까 말한 대로 25평, 25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 주십시오. 대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대신 우리 법에서는 제약을 가하고 있어요. 제약을. 1+1 조합원님들은 자, 반드시 하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60회배 이하 걸로 신청해라. 60회배 왜 이렇게 제약을 두겠습니까? 너무 그분들한테 입주권 큰 걸 주게 되면 너무 자산 가치가 증가돼 가지고 부당 이득을 개발이익을 너무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뒀습니다. 그래서 60회배 이하. 근데 이제 지금 법에서 변경하는 게 굳이 왜 이렇게 제약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금 입법을 하겠다,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60회배 이하를 해야 되고 이 60회배짜리는 자,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비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전 고시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이전 고시, 그 이전 고시는 우리가 중봉이 되고 입주를 이제 일반적으로 입주를 하고 대부분 입주 기간이 끝날 때 대부분 이전 고시를 합니다. 그럼 이전 고시는 우리 아까 광주시에서 당신들이 소유자예요. 관리처분 기준에서 준공도 잘 됐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소유자 맞습니다. 이걸 이제 관보에 게시하는 걸 그 이전 고시라고 그래요. 그때 이전 고시가 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증여도 안 되고 양도도 안 되고 반드시 소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소유를 안 해가지고 혹시 처분하신 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형사 처벌하고 있어요. 자,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3천만 원 벌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만큼 제한은 가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 대신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뭐 우리 위원장님 설명하실 때 권리 산정 기준이 되면 뭐 거리가 제한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역은 지금 현재 어떠한 제약도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매매 양도 다 가능하세요. 뭐 우리 이전 고시 뭐 준공되기 때까지 계속 다 거래 가능합니다. 이제 언제 제약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뭐 강남 3권의 투기과열지구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그 투기과열지구라고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조합원 입주권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조건의 하에서 법에 정해진 기준의 하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마음대로 매매 양도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1+1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1+1은 자 내가 원래 이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1+1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미리 하나 입주권을 팔고 싶어. 83짜리 33평을 먼저 팔아버리고 싶어. 이렇게 팔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조합원이 공동소유가 돼가지고 끝까지 이전 고실 때까지 공동소유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가 다음에 되면은 34평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가 되고 60에 25평짜리에도 등기가 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평형별로 팔지는 못한다. 네, 그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여기까지 제가 이런 이제 여러분한테 좀 궁금한 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궁금한 점은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웃에 가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웃에 가서 물어보시면은 다 오답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조합 사무실에 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조합 사무실에 와서 더 자세히 들고 설명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리 물어봐야 각 구역별로 다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물어보실 때는 어디로 오시라? 네, 조합으로 와서 물어보시라. 그러면은 조합의 협력업체들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